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의 친어머니 추모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조금 하고도 오래되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남편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 18년 되었네요. 남편에게는 두 분의 어머님이 계십니다. 평생 친모인 줄 알고 자랐던 지금의 시어머니가 아닌 생모는 1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남편의 집안은 종갓집으로 지금도 남편이 고향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을 언급하면 모두들 알아차릴 테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상당한 부자여서 몸종과 모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물려받은 재산으로 편히 살고 계시죠.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시고 재산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여러 번 하셨는데 4번 떨어지셨습니다. 어머님이신 시할머니께서 딸을 셋을 낳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아 사랑을 받으셨대요. 아들은 하나라고 시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첫눈에 반한 아가씨가 지금 남편의 생모였다고 합니다. 시할머니는 시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집안 아들이라 오냐오냐 하셔서인지 어지간해서 남편의 생모와 결혼하고 싶다는 고집을 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들은 말씀에 의하면 남편의 생모는 옛날 분들과 다르게 피부도 하얗고 키도 크고 정말 미인이었다고 해요. 남편의 생모는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고 주변에서 엄청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집안의 처녀가 부잣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도록 원해 마지못해 시킨 혼인이니 매우 불만스러웠다고 합니다. 시할머니는 귀한 아들이 마음에 차지도 않는 여자한테 빠져 있다는 것을 못 견디게 힘들어했다고 해요. 질투가 보통이 아니었다네요. 시할머니는 시할아버지한테 평생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단지 아들 하나 낳은 것만으로도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네요. 아무튼 생모를 밤늦게까지 집안일 시키고 새벽부터 방 앞에서 일어나라고 깨우셨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인 신랑과 잠깐이라도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질투해서 안으로 끌고 가서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수시로 뭐라고 하셨다고 해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은 아들 부부 방에 불이 꺼진 후 한참 뒤에 몰래 건너와서 방 앞에서 지키고 있기도 했다네요. 밤늦게 안 주무시고 뭐 하냐고 하니 며느리를 데려다가 잡고 흔들며 자기 아들 혼을 빼놓은 년이라며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맨날 지능적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던지 생모는 꼼짝없이 당하셨답니다. 아들인 시아버지와 남편인 시할아버지 앞에서는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다가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머리를 쥐어 박고 때리는 건 기본이고 욕을 하면서 하루 종일 괴롭히시고 감시하듯이 참견하면서 죽도록 집안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몸종보다도 못한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켰다고 해요. 몸종보다 못한 일을 시켰고 매번 하는 말이 힘들면 도망 안 가고 버티겠니 하면서 힘들면 도망쳐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임신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생모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며 시할머니한테 대들고 싸우는 일도 생겼는데 그럴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생모가 임신을 하게 되자 모든 이유를 다 들어 강제로 각방을 쓰게 했고 일부러 시아버지가 술집에 드나들도록 유도했다네요. 그리고 핑계를 다 대면서 하루 종일 아들인 시아버지 곁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시키려고 항아리에 물을 나르기로 하고 배도 걷어차고 잠을 재우지 않고 다음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바느질을 시켰다네요. 무슨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것보다 더한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는 그 정도로 독하게 일을 시키는 줄을 몰랐다고 해요. 그만큼 용의주도하게 지능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시할머니가 그렇게 둘 사이를 갈라놔도 아이는 희생되지 않고 딸을 낳았는데 시아버지도 그렇고 특히 시할머니의 며느리 사랑은 크셨다고 해요. 그렇게 혹독한 괴롭힘을 이겨내고 둘째인 지금의 남편이 나왔을 때는 시할머님의 질투는 극에 달했다고 했어요.
시할머니는 자기도 남편한테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여자로서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를 보면서 또 화가 활활 타올랐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낳았으니 시아버지가 어떤 집안일도 하지 말라고 엄명을 하셨다고 해요. 애는 손주 잘 키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인 시할머니가 더 이상 시집살이 못 시키게 했답니다. 시할머니가 아무리 지능적으로 며느리 식사를 시키고 아들네 부부일까지 시키려 해도 아들네 부부는 여전히 사이 좋았고, 시할아버지는 대놓고 아들 낳아 이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아들인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고, 시할아버지의 시할머니에 대한 무관심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됐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게 다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한 시할머니는 멀리 외출을 나갔을 때 집에 있는 머슴과 정분이 났다는 말을 시할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 화를 내는 시할아버지가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시어머니랑 함께 며느리 방을 지켜보니 새벽에 방에서 머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시할아버지와 마주치자 머슴이 그대로 도망쳤다고 하네요. 실상은 시할머니가 종놈들을 모두에게 돈 쥐어주고 함께 작당을 한 거라네요. 물론 머슴도 시할머니한테 돈 받고 시간 맞춰서 연기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바로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의 생모는 3살 된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의 시어머니를 생모인 줄 알고 자랐다고 해요. 남편인 시어머니한테는 시할머니는 그 여자는 바람이 나서 집에 있는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했다네요.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어요. 친정 동네까지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맨몸으로 쫓겨난 생모는 친정집에 가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이 사는 집에 할머니는 장님이고 어린애들은 5이나 되는데 주인 양반은 인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그 집안 안주인은 사별을 했다는데 애들 5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반이라고 애들 밥 하나 챙겨서 먹을 줄 모르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애들을 굶겨서 죽일 셈이냐고 호통을 치고,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라고 집안일도 시키고, 생모가 먹이지 않으면 애들 5과 할머니와 성비 양반이 굶어 죽게 생겨서 일단 이 사람들을 살리고 보자 했다네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정말 선비 양반은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 무능한 모습이 너무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생모가 채소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끼니를 해결하고 농사도 짓게 하면서 어린애들을 굶지 않게 했고 집안일을 도와주었다고 해요. 그러는 사이 시아버지가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와 다시 혼인하셨고, 지금의 시어머니도 똑같이 끔찍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픈 생모가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선 시아버지를 만나러 왔을 때 바람 피어서 도망한 줄 알고 있던 시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으셨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고 농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함께 울면서 어떻게 모함을 받았는지부터 지금의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했다네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했노라고, 틀림없이 뭔가 받았을 거라고 해서 시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당시 시아버지는 바람이 나서 집 나간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생모를 만나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남은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강제로 쫓겨났다는 생모는 지금의 시어머니 도움으로 겨우 얼굴 보고 살 수 있었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를 친엄마로 알고 자라고 있었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생모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인 시아버지가 아직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서 가슴 아팠지만 지금의 시어머니가 믿어주니 조금의 위로는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슴 한켠에 아픔은 묻어두고 남편의 생모는 더 이상 아들과 딸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2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었고, 가세가 기울었던 양반 집안이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논과 밭을 사고 도시로 애들을 학교 보내고 모두 결혼도 시켰다고 합니다. 장님이었던 할머니도 보내드렸고 남편이 된 선비 양반도 떠나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지금의 시어머니가 저희 모두를 앉혀놓고 생모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생모가 지금의 시어머니 같이 생모가 있음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자식들과 생이별을 하고 어떻게 그 세월들을 이겨내고 사셨는지 참 불쌍하신 분이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늦기 전에 너네들이 마지막 자식의 도리를 다 하라고 부탁하셨답니다. 그리고 편히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게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기 암 환자로 6개월 선고를 받으셔서 아무도 없는 집에 가고 싶을까 하셔서 시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고향집으로 내려와 계셨습니다. 남편과 손잡고 시아버지를 함께 뵈러 가는 내내 조금 긴장이 되더군요. 처음 들었던 남편의 생모 이야기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스토리 아니던가요? 꽃같이 젊은 나이에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접하시고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셨다고 해요. 남편이 어머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하니 얼마나 우시던지 그냥 와줘서 고맙다고 보고 싶었다고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우셨습니다. 남편 생모는 계속 시아버지한테 지나간 일이었지만 죽기 전에 꼭 내 입으로 말하고 싶다시면서 나는 절대 바람 피어서 집 나간 거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아닌 거 안다고 몇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말기암 환자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웃으면서 가다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속의 말을 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억울해서 가슴에 맺혔던 한이 얼마나 쓰렸으면 저러실까.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모두들 함께 울었습니다. 저와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고향집에 남아서 남편 생모의 병 간호를 돌아가실 때까지 했고 남편은 직장을 다녀서 주말에만 내려왔습니다. 생모는 너무 행복하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시며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 후 2달 있다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남편 생모의 장남에게 양해를 얻어서 함께 장례에 자리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저희가 직접 지내드리기로 했어요. 2달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 노릇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고 행복한 모습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평범한 직장생활 중인 2년차 회사원인데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어요. 다른 분들도 당연히 엄청난 노력으로 취업에 성공하셨겠지만 저는 다른 케이스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그 유명한 학교폭력 피해자여서요. 평범한 중학교 생활을 기대하고 입학하게 됐던 저는 단 한 명의 주도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과 헤어지고 저 혼자 조금 거리가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당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줄 마지막에서 쭈뼛쭈뼛 있었어요. 한 친구가 와서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대화 내용은 단순했어요. 혼자 왔어? 이름은 뭐야? 중학교는 어디야? 혼자 왜 이렇게 서 있어? 같이 줄 서자.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상냥하게 대해줘서 금방 호감 있다고 느꼈죠. 이렇게 입학식은 잘 마무리되었고 저는 이쁘게 생긴 친구와 친해져서 설레는 마음으로 반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동하는 내내 그 친구는 중학교 친구들이 많이 왔는지 지나가는 애들과 인사를 엄청 나누더라고요. 근데 인사를 나눌 때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시켜주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대충 이번에는 걔야? 헐, 축하한다 친구야. 이런 식으로 절 보며 비웃듯이 지나가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고맙다고 대답했었죠.
반에 도착해서도 그 친구는 제 옆에 앉았어요. 가방을 푸는데 그 친구가 제 가방을 보고 너네 집 잘 사나 봐?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희 집은 지금도 아버지는 사자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교수이세요. 어릴 때는 집에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딱히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저도 돈을 버는 성인이 되니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가방도 부모님이 입학 선물로 사주신 거였는데 명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집 그냥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럼 이 가방은 돈 모아서 산 거야?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주셨다고 하니까 우와 인연 말하는 것 좀 봐. 잘 사는 거 맞네. 내숭 떠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당황하자 애칭이 입에 착착 감기지 않냐며 웃더라고요. 저도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뭔가 불편해도 제 의견을 전혀 이야기하지 못했고 자꾸 지나갔어요. 쉬는 시간마다 그의 친구들이 자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피하더라고요. 가끔 화장실을 가거나 그러면 책상에 낙서해두고 쓰레기에 올려놓고 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면 그 여자애는 에이 친구잖아. 이해해주지 뭘 그러냐? 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반 친구들과의 사이는 가까워지기 어려웠고 저한테 말도 잘 안 걸더라고요. 반에서 말 거는 친구는 그 여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애는 다른 애들이랑도 잘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애가 없으면 저는 반에 덩그러니 앉아 있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때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냥 앉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제 물건이 없어지더군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는데 저는 잃어버린 줄 알고 그냥 넘어간 게 많아서 그때는 뭘 훔쳐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볼펜도 그냥 잃어버린 줄 알아서 다른 거 쓰고 있으면 그 애가 그걸 쓰고 있고 필통도 없어져 새로 사면 다음날 제가 잃어버린 거와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 애는 이뻐서 나도 샀는데 똑같은 것이면 안 되냐며 저를 더 이상한 애 취급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진짜 그냥 이뻐서 샀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체육 수업이 있어서 수업을 듣는데 그 여자아이는 생리기간이라면서 체육 수업을 뺐고 그날 일이 터졌어요. 제 가방이 통째로 없어졌거든요. 결국 그날 찾지도 못하고 그래도 부모님한테 선물 받은 거라 마음이 안 좋아서 울면서 말했더니 부모님이 다른 가방을 사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그 여자애가 제가 잃어버렸던 거와 똑같은 가방을 메고 왔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까지의 내 물건, 내 가방 훔쳐간 거였구나 싶었어요. 진짜 바보 같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거 내 가방 아니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산 건데? 라고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는 식이더라고요. 근데 왜 자꾸 내 물건이 없어지고 나면 네가 나랑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이제까지 내 물건 다 네가 훔쳐간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냈죠. 그래도 가방만큼은 저한테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내성적인 저도 눈이 좀 뒤집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도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지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둑년 취급하냐면서 찐따년 놀아줬더니 라면서 저를 막 밀치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벌떡 들더라고요. 나를 가지고 놀고 있었구나. 친구로 여긴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못하니까 데리고 놀렸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무도 안 도와줄 거고 외면하겠구나.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그의 친구들이 노골적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 전이랑은 엄청 달라졌어요. 책에 맨날 낙서해놓고 가방은 발로 차고 뒤에서 계속 머리 잡아당기고 저는 학교 가는 게 정말 힘들고 싫어서 매일 악몽을 꿨었죠. 제일 끔찍했던 건 화장실에 가면 밑에 공간이 있는 곳으로 핸드폰을 넣어 사진을 찍은 적도 있고 화장실에 갇힌 적도 있어요. 그 일을 당하고는 화장실도 안 가게 되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어서 저는 공공 화장실 아예 못 가요. 집에 가면 맨날 울었어요.
그 뒤에도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많은 괴롭힘이 있었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눈이 부어서 나오고 학교도 성실하게 다녔던 제가 맨날 학교 가기 싫다고 한숨 쉬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제일 먼저 눈치챈 건 오빠였죠. 오빠랑 저는 3살 터울이라 오빠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집에서 마주칠 일은 잘 없었지만 한 번은 제가 등교한 사이에 제 방에 들어와서 뭘 가지고 나가려다가 제 책을 봤나 봐요. 책에 욕으로 낙서가 되어 있어서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빠가 부모님한테 말했고 워낙 바빴던 부모님은 저를 방으로 부르셨고 혹시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아무 말 없이 학교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물었고요. 부모님은 바빠서 신경 못 써준 게 미안해서인지 저를 붙잡고 같이 엉엉 울었어요. 아빠는 자꾸 무슨 일인지 저를 추궁하셨지만 이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모님 마음에도 대못을 박을 것 같아서 묻지 말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죠. 저는 그날 이후로 학교는 안 나가게 되었고 부모님이 몸이 안 좋다고 선생님한테 말해주시고 저는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 후로도 매일 악몽에 시달렸고 평생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나름 행복했었던 저희 집은 저한테 말을 걸기도 어려워하시고 어떤 위로도 제게 꺼내시기 어려워하셨죠. 오빠 군대도 1학년 끝나자마자 가려고 했지만 저 때문에 1년 뒤에 가게 됐어요. 저는 악몽에서 깨어난 뒤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까지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자는 것도 힘들었으며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정신병원에 다니기도 했는데 엄마가 항상 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우울증 약도 처방받고 상담도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런 일을 당한 게 내가 만만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를 자해하던 마음이 지금은 많이 치료되어 이제는 그 애 만나면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더군요. 그렇게 저는 못했던 공부를 다시 마음 잡고 시작해 다른 애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나름 좋은 대학교도 갔고 그리고 대학도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의 학교 폭력 사건이 점점 잊혀지고 오빠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며 이제는 소개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저 때문에 항상 희생해주던 오빠였기에 좋은 여자분 만나서 어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저는 일 때문에 늦게 도착해서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온몸이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저를 괴롭혔던 그 애가 앉아있더라고요. 그 애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기억이 다 떠오르고 정말 손발이 덜덜 떨리지만 모르는 척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애도 그냥 넘어가려나 보다 하고 아무렇지 않게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빠가 엄청 챙기던데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정말 모르는 거야? 라고 조용히 이야기했죠. 그러니 오빠가 둘이 아는 사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애는 당황해하며 설마 얼굴이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땡땡고등학교 다녔어? 본 것 같아. 라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가 나 괴롭혀서 자퇴했잖아.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랑 오빠도 표정이 굳더군요. 걔는 수습하려고 아니 그때는 장난으로 그랬던 건데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는 장난으로 내 책에 욕으로 낙서하고 화장실에 가두고 화장실에서 내 사진 찍고 그런 거야? 그때 애들이랑은 잘 지내? 라고 하며 있었던 애들을 나열해 주었더니 엄마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하시면서 그 애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화끈한지는 몰랐어요. 그 애는 오빠를 부르더라고요. 오빠는 우선 엄마 보고 진정하라고 하고 그 애랑 떼어놓길래 순간 둘이 깊은 사이인가 해서 살짝 서운할 뻔했는데 오빠가 그 애를 쳐다보면서 야, 내가 너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 꺼져라. 없던 일로 하자.
라고 했고 그 애는 지금도 나름 오빠를 믿고 있었는지 울먹거리며 짐 챙겨서 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그렇게 처량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오빠한테 어떻게 만나는지 물어보니 자기 회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아마 내일 출근 안 할 것 같다고 새로 뽑아야 하겠네 이러면서 제 등을 토닥이고 나가더군요. 부모님들은 큰일 날 뻔했다고 며느리 잘못 들일 뻔했다면서 안도하시면서 잘 극복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그 애는 진짜 그 다음날 회사에 못 나왔고 회사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현재 엄청 좋은 올케 언니와 결혼 예정일 받아서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